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회 기출문제 21번입니다. 21번은 부동산 관리를 물어본 건데, 이것도 맞추라고.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위험 관리라든가 재투자 또는 재개발에 대한 거를 분석하는 거는 자산 관리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이전에도 출제를 했었어요. 이게 자산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리 안에서 나올 때 재산 관리,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산 관리의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것도 자산 관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 추가로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22번에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선분양 아시죠? 선분양은 누구 위주의? 공급자 위주의 제도고요. 이 제도 하에서는 주택 건설 자금이 있죠. 이 자금을 누가? 주택 매수자 있죠. 우리가 수분양자라고 하죠. 여기가 부담하는 방식이고요. 후분양은 반대죠. 후분양은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제도죠. 그래서 건설 자금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냐면 시공사가 부담하게 돼 있죠. 근데 1번 지문을 봤더니 후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이렇게 나가니까 벌써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22번은 답이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분양 제도는요, 준공정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이 선분양이라는 것은 분양가를 규제를 해서 발생하는 이 건설업체의 손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선분양 제도를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면 부동산 신탁에 대한 거를 물어보죠. 신탁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하고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하고요. 신탁 재산의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죠. 그리고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는데 위탁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재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에서 수행하는 걸 우리가 관리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거를 우리가 갑종 관리 신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근데 4번에 봤더니 관리 신탁에 의할 때 법률상 소유권의 이전이 없이, 그래서 틀린 거죠.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이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3번에는 답이 4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신탁에 대한 거는요, 원래 예전에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목차를 정할 때 신탁 부분은 빠졌었는데 신탁이라는 제목을 달고 또 한번 들어온 건데, 근데 그 이전에도 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면요,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거를 물어본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 얘기할 때도 거기 이론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5개의 지문 중에서 저당상수 꼭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저당상수는 우리가 감채계획계수를 쓰는 게 아니라 저당상수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저당상수가 지문 안에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들어온다 그러냐면 역수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하고 저당상수는 역수관계가 수립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연금의 미래가치하고 일시불이 나오죠. 그렇죠. 연금 일시불. 이게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고기 부분만 알아도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것은요, 매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해 나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죠. 그래서 연금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건 총액을 구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재 개수는 할인율이 커질수록 작아지죠. 이것도 그때 학교는 이것만 알면 된다 해서 설명해 드린 거죠. 현재 가치는요,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가 작아지면은 현재 가치도 작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애들은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5번에 보시면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거.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때 보면요, 순 영업소득이 나오죠. 자, 이거 기억하시죠? 가유순. 요거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여기서 뭐 빼면, 영업경비 빼면 가유순전후 공경부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 영업소득이 나오죠. 이걸 이렇게 지문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순 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빼면요,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은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러면 세전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순 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거잖아요. 근데 3번을 봤더니 가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요 흐름만 알아도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 뭐 빼면 얘가 나오고 뭐를 더하면 이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흐름을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가유순전후 공경부소,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보게 되면요,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의 경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비관적일 때 확률이 몇 프로냐면 20%예요. 20%니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0.2라고 한다면 이때 예상 수익률이 4%잖아요. 4 곱하기 0.2 하게 되면 0.8%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일 때는요, 확률은 40%인데, 그죠? 이게 제시가 안 돼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낙관적일 때가 역시 확률이 40%인데, 이때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10%죠. 그죠? 그러면 10 곱하면 얘가 4%죠. 그러면, 자, 여기 계산이 나온 건 8%인데, 4하고 8을 더하면 4.8%잖아요. 여기서 4.8% 빼게 되면 남는 게 3.2%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3.2%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4, 8, 30이니까. 그러니까 3.2%를 0.4로 나누면 이게 8%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의 8%.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을 해준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26번의 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7번에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죠. 역시 저희가 강의할 때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는 그건 언제든지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거기 틀린 거를 구성했을 때 1번에 보면 분산 투자 효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 자산 종목의 수를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이 감소돼서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 그랬으니까 1번이 일단 틀린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체계적 위험이고요.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죠. 그러면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얘는 아무리 많이 늘리더라도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죠? 투자 자산을 여러 개로 우리가 나열을 하더라도. 근데 여러 개로 우리가 분산 투자하면 얘는 줄어들죠. 그래서 이 총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얘가 줄어들어서 총 위험이 줄어드는 개념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더라.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학계론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그랬을 때 거기서도 강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죠. 자, 우리가 이 방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 현가를 비교할 때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얘는 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얘를 나눈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 있죠.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유입의 현가고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해주기 때문에 얘는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거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재 가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제가 순영이하고 수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건 아니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정리가 돼도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깊은 내용까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현재 가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수익성 지수는 자,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나눴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거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처럼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실상 이거는 시간을 뺏겠다는 얘기죠. 얘들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다 대입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담보 인정 비율이 0.5라는 거는요. 예, 부동산의 이 가치가 2억 원이잖아요. 그죠?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을 얘기할 때는요. 이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치가 2억인데 얘가 1억이니까. 그죠? 예. 2분의 2니까 0.5. 그죠? 예, 50%란 얘기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을 때요. 이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가능 총소득부터 해야 돼요.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요. 거기 2천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공실이라는 걸 빼야겠죠. 예. 근데 공실이 얼마를 줬냐면 가능 총소득의 25%를 줬어요. 그러면 2천에 25%면 500이죠.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1,500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영업경비를 얼마를 줬냐면요. 가능 총소득의 50%래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가능 총계 여기에 50%니까 이게 1,000이라고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50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게 부채 감당률이잖아요. 500분의 500 하면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이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도출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잘못된 건 영업경비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효 총소득분의 이게 영업경비거든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1,500이잖아요. 그죠? 경비가 얼마냐면 1,000이잖아요. 예. 1,500분의 1,000을 하게 되면은 거기 우리는 비율이 0.8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계산하면 0.666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거는 예, 답이 5번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 다 계산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래도 계산하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다 풀고 예, 이거 한 가지씩 1번부터 5번까지 다 계산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보시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그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예, 여기서 옳은 거는 일단, 예, 2번이 맞는 거죠. 유동화 재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자산담보부 기여보험 있죠. ABCP라고 얘기하는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법상에서 이거는 발행이 가능한 거라고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자산 보유자인 5번 지문에 유동화 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언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PF에 대한 거는요. 그래도 조금은 더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예외적으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자기관리 있죠.
자기관리는 주식회사니까 얘는 본점에다가 뭐도 설치할 수 있냐면 지점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상근, 예, 그 다음에 직원이나 임원을 갖다가 고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적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네는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대응을 해서 누가 그 역할을 해주냐면 자산관리회사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상근 직원이나 임원을 둘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직원이나 임원들이 지켜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이 있죠. 예, 그거는 얘네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 관리하고 자산관리 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얘들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 이유가 없죠. 왜?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니까. 상근 임원을 두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2번에 보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설립자본금은 얘가 5억, 얘네들이 3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성격 정도를 알고 있느냐. 근데 여러 번 냈어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정은 본점에 지점을 둘 수 없고 상근 직원이나 임원을 고용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 통제 기준은 얘네는 둘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이것도 이제 학교론 이것만 알면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 보면 32번에 임대인 A하고 임대인 B,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할 때요. 향후 3년간의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해야 될 때 그러면 임대 수익하고 경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연간 임대료는 1년 차에 얼마냐면 5천이래요. 예. 그런데 매년 얼마씩 변하냐면요. 200만 원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2년 차에는 5,200,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5,400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주어져 있죠. 그죠? 예, 1년 차의 현가 개수는 0.95를 준 거죠. 예. 그러면 얘는 0.9가 되겠고요. 0.85 예, 이런 식으로 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750 예. 곱하면 4,680 예. 그 다음에 이제 5,400에 대해서 0.85를 곱하게 되면요. 예, 4,590만 원.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한 게 전체 임대료, 영업에 대한 이제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하시게 되면 1억 4,02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경비를 우리가 계산할 때 경비도 1년 차가 있고 2년 차가 있고 그 다음에 3년 차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비도 주어져 있는데요. 경비는 1년 차가 2천이에요. 2천인데 200씩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거기 이제 구성이 있을 때 경비는 매년 100만 원씩 우리가 증가하니까 2,100, 예, 그 다음에 2,200. 그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경비에 대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예,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예, 1,800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1,900이 나오겠군요. 예. 1,9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1,870, 그 다음에 뭐 1,850 뭐 이런 식으로 예, 구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90, 이게 90이고요. 예, 이게 70.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 힘드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두들겨서 계산해야 되는 건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경비에 대한 거를 전부 우리가 예,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 5,660만 원 나와요. 예. 그래서 1억 4,020만 원에서 5,660만 원을 빼게 되면 그래서 나오는 수치가 2번에 8,36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요 수치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이 나오면 현가 개수를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예, 이런 것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얘도 시간이 걸리죠.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3번에 보면요.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금리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관련된 위험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여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반영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3번에 보시면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은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현금 흐름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거 분양에 따라 재원은요, 분양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걸 재원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요. 임대형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4번에 보시면요. 비율 임대차에서 계산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거기 조건을 보시면 분양 면적이 얼마냐면 500이에요. 그죠? 근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의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매출액을 초과할 때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해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를 쓴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 자, 기본 임대료는 6만 원이에요. 그죠?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이걸 6을 하게 되면 이게 3천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임대료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상 매출액 있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천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5천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10%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예상 매출액이 분양 면적당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500평방미터에 20만 원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1억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설정하는 금액이 5천이니까 1억이면 5천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을 초과하는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 10%. 5천에 10%니까는 5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기본 임대료 300만 원에 3천만 원에다가 500을 합하면 3,500이겠죠. 그러면 답이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5번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론을 할 때도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3방식 계산이 안 되면 나머지 이론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이건 용어를 물어보잖아요. 규칙에서.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는 알아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이 기준 시점을 배우셨잖아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그걸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어들에 대해서는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 수는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감정평가 쪽에서도 아주 쉬운 거죠. 시산가액의 조정에 대해서. 자, 3방식에서 원가 방식이나 비교 방식이나 수익 방식에서 구한 가액은 다 시산가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최종 가치가 아니니까 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거를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냐면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중치를 둬서 가중평균 해야 되거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36번에 4번을 보시게 되면 시산가액의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35, 36은 감정평가 이론상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평을 다 포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7번에 보면요.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물어봤을 때 자, 이거는 이렇다는 얘기죠.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해야 됐을 때 이 순영업소득은 가능총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구해주는 거죠. 가능총소득에서 뭐 빼주냐면요. 공실 빼주고요. 그러면은 유효총소득이 나오고요.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주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조건에서 보면요. 환원율은 몇 프로라고 줬냐면 10%라고 준 거예요.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근데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고요. 공실이 10% 줬어요. 8천에 10%면 800이니까 유효 총소득이 7,20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경비를 공제해야 되는데 수선 유지비 400 들어가고요. 화재 보험료 100만 원 들어가고요. 재산세 200만 원이 들어가죠. 근데 영업소득세하고 부채 서비스세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공부소감을 소개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공제할 거는 700만 공제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6,500 나오겠죠. 이걸 10% 나누면요. 6억 5천이에요. 이게 0.1이면 이 크기의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에 6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보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이 38번에 보면 우리가 이의신청이 있죠. 항상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0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틀린 거는 3번이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정한 지역에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하면 그냥 이게 개별 공시가가 되는 거예요. 따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이유는 없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리고 5번에 봐도 개별 공시가 이의가 있는 거는 결정 공실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러니까 날짜는 다 30일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간평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계산이 아니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39번에 보시게 되면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의 가액 물어봤을 때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면요. 비교 표준지에다가 시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우리가 비교하면 되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비교 표준지가 있죠. 그래서 표준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하게 됐을 때 A시 B구 시동 기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상업적이니까 거기 안에도 우리가 일반 상업적인을 봐야겠죠. 공시가격이 얼마냐면 200이죠.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이 지가 변동률 있죠. 공업적이 4%, 상업적이 5%니까 우린 상업적이니까 그걸 5%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100분의 105 개념이다. 그러면 1.05를 우리가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시점성은 따로 할 필요 없다고 그랬고요. 인근 지역에서 위치하니까 얘도 따로 할 게 없죠. 그럼 우리는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 되는데 대상 토지가 기호 1, 2에 비해서 각각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대요. 가로 조건에서 10% 우세하면 100분의 110이니까 1.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곱하시게 되면 1.05밖에 1.1을 하게 되면 1.155가 나와요. 그래서 200 곱하기 1.155를 하게 되면 5번에 231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지 공시가 할 때는요. 시점 수용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몇 프로 상승했다고 주고요. 인근 지역에서 소지하니까 얘 할 거 없어요. 개별 요인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번이 나왔을 때요.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행이 무슨 분석? 지역 분석이죠.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우리가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지역 분석이 전체적인 분석이고 거시적인 분석이고 후행 분석인 개별 분석은 미시적인 분석이고 국지적인 분석이라고 그랬죠. 이건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얘가 거시적 광역적이고 개별 분석이 미시적 국지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번에 가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예, 그래서 30회 문제에서는요, 40문제 대비 긍정형과 부정형의 비율이 비슷했어요. 21, 19개. 그리고 계산 문제는 토탈 10문제가 나왔던 부분인데, 계산 문제의 난이도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그다지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매 회차에 한두 개 정도만 그 회 특징을 반영하는 특별한 문제가 들어오지 전반적인 거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0회에 대한 내용까지 다 정리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31회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